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조대 4분 만에 왔지만 살인 유독가스 노동자 9명 삼켰다.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건인데요. 9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휴대전화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인데요. 공장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사진의 모습. 이런 유독가스 안에 이렇게 퍼지면요. 이게 생존 가능성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요. 그리고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불에 갇혔어. 엄마 살려줘. 이런 마지막 통화를 남겼는데요. 30대 노동자의 어머니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는데 급하게 어머니를 찾았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쪽엔요.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울분을 토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는 난 겁니다. 그렇지만 뒷수습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회사 측이나 지금부터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용난 그리고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하여튼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어제도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청와대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보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약간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동연 부총리, 최근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됐죠.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야 주장 안 굽히는 김동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수정 의지 재차 시사. 고용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어려워. 이거는요. 곧 효과 낼 거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목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들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틀은 굳건히 가야 한다면서도 필요시 당과 협의해 정책을 개선 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 확실히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뭔가 수정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청와대의 방점은요. 유연하지만 유연한다게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밀고 가겠다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확실히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이 두 가지 논란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여당과 청와대는요. 이런 논란을 언론이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또 불만도 표시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수장들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에 현재 경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그간의 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수장들의 계속된 청와대 정리 이후에도 서로 시각차를 보이는 언행들이 지금 국민들의 그들의 고스란히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갈등이 계속 지속되기 전에 분명히 인사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과 인사수 이런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밤샘 토론을 하든지 뭔가 수뇌부간에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 한쪽에서는 B 이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비추는 모습 자체가 그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 이제 고용 문제 여러 가지 지표 속에 실적인 체감하는 경제 지수가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제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이후에는 결국 이제 총선 체제로 갈 텐데 예.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시간이 남질 않았는데 저는 결국에 인사 조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걸 뭐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한 데선 치더라도 지금 그 수준은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인사 조치는 지금 사실은 관심의 인물이 2명입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인사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두 사람이 같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어느 쪽에 아니면 그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불러서 끝장 토론을 시켜서 한쪽으로 정리되어서 목소리를 나가든지 그 방향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근데 대통령도 이미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는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입에서 그 같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밑에 참모선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그 같은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동안 참모들은 과연 무엇을 했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 쇼크를 또는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위축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준 심리적 영향이나 또는 부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온통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는 것은 꼭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되었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그런 근로자들이 계신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배종우 교수님. 지금 이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고용 쇼크의 원인이 뭐냐, 최저임금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냐라는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현 정권의 책임이냐, 아니면 전 정권의 책임이냐. 아니, 정치권에서는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패한 정책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논쟁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용 쇼크는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원인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산업구조 조정, 특히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구 구조가 최근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 취업 인구,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불균형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인데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왕설래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돼야만이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정부를 좀 믿어달라. 연말쯤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밝게 보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각차를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왜냐하면 한 사람은 진보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또 보수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이상적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격이 없는 토론하는 건 좋은데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은 개혁그룹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은 관료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보이면은 국민들은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고쳐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수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벌이는 건요,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태풍 사진이군요. 2010년 곰파수와 같은 경로, 태풍 솔릭, 내일 수도권 강타. 지금 위성사진은 어제 모습입니다. 태풍 솔릭이 지금 일본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 근방까지 온다고 합니다. 크기가 대단하군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역시 태풍 사진인데요. 대피 선박 빼곡, 긴장의 서귀포 성산항.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근방까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제부터 선박들이 항구에 저렇게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분들 어제 그리고 오늘 조업을 못 나서시겠군요. 이런 피해가 조금씩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하죠. 태풍 기사를 본 김에 이제 태풍 관련 경제 내용입니다. 태풍 접근에 떠는 수확기 농작물. 방금 사진에서 우리는 떠는 저 배들을 봤는데 떠는 게 배뿐만이 아니군요. 수확기 앞둔 농작물. 태풍 바람 불면 다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뛰는 장바구니 물가 잡기 또 악재다. 여기 보면요. 채소, 과일 작황 나빠. 그리고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거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되네요. 솔릭 피해 최소화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물가가요. 농수산품 물가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요. 거의 한 80도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물가가 오고 있군요. 태풍이 가져온 또 다른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 며칠째 논란했던 국민연금 문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할 수도 있다. 인상. 최근에 이제 이 추계와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 위에 논란이 꽤 되고 있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곧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이라고 동의 조건을 달겠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한 걸 보면은 확실히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이번에는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연금 고갈 공포가 과장됐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여기 내용 좀 보죠. 김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연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꾸 불안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요, 미래 세대를 위해 서둘러 연금 제도를 개혁해 소진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약간 생각이, 인식, 판단이 좀 다르네요. 자, 정은갑 위원,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 방금 기사수에서도 제목만 보면 이제 박능후 장관은 이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했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좀 다소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금 고갈 얘기가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지난 이제 유시민 장관 때 개혁을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반쪽 개혁, 부분 개혁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과정,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해와 설득, 소통을 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 누구나 관심 있는 사안인데 어떤 일을 추진해서 그런 정책적 과정이 지금 상당히 좀 네. 뛰어넘으면서 국민들을 당혹해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반대 여론이 있으면 벌써 다시 또 말을 다시 뒤로 물리고 예. 또 시간 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 내각이 뭔가 정책을 방향을 터널하거나 바꿀 기에는 국민들의 굉장히 정무적인 어떤 이해, 판단 요구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장관들 보면은 진념 이현재 부총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그 외환위기 때 예를 들면 담배값을 인상한다. 얼마나 그게 민감한 겁니까? 그러면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단에서 질문을 던지죠.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를 하기를 원합니까? 1,0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한참 토론하다가 당신들이 좀 안을 줘서 가주시오. 이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만 여론설명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절차 과정 노력에 대한 것이 없고 그냥 불쑥 나오다 보니 국민들은 발끈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후퇴하고 또 내부에서의 또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는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까?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서 정책을 펼 때는 고도의 노력들, 고도의 정무적인 흐름을 읽는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정책이 좀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과 설득 그리고 과정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어느 정도까지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뭔가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다른 모습, 엇박자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양기대 전 시장님. 국민연금 문제 심각해 보입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정부가 밝히질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신뢰를 또 잃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처음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그 안이 나왔을 때 정부 관계자나 청와대 쪽까지도 이것은 아직 아니다. 역시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진화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 박능우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국민연금을 뭔가 새롭게 개편하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런 처음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또 흘리고 그것이 아니다고 또 부인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 그런 불만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른바 간보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번도 그렇게 간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이것이 아무리 앞으로 설득하고 뭔가 새로운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또 불신이 쌓이고 그것이 앞으로 큰 또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은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좀 우리 관료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한테 소통하고 또 본인들이 인내하면서 그것을 관철해 가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자, 두 분도 뭐 배종원 교수님하고 유수희 변호사 짧게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 정권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전 정권에도 정권에 마치 주머니 돈처럼 쌈짓돈처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되는 방향은 결국 이제 보험료율을 현재 9%인데 장기적으로는 한 16%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를 현재 62세인데 앞으로 65세. 더 나가서 뭐 68세까지 늦춰야 된다는데 이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되니까, 저출산 되니까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도 역시 우리도 부담을 더 하고 또 덜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인 이해,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설득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저는 그걸 말씀이시네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 저는 이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국민연금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후로 공석이었다는 그렇죠. 1년이 거예요. 넘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전 정권 탓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선임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선임이 될락하다가 무산이 되고 무사히 이렇게 거기서 됐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뭐 있었네 없었네 얘기만 잡음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렇고 기금운용본부장도 그렇고 이 정치 권력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선을 해서 예. 그리고 이 보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들의 예. 그러니까 아주 권력과 무관하게 정말 독립해서 예, 예.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내면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저출산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좀 더 그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운영 자체가 이전에 신뢰를 잃었던 것이 예. 청와대와 독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정권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더 우려를 받고 있는 거는요. 그 기금 쌓아둔 돈 수익률이 10% 20% 되면 좀 걱정이 덜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수익률이 1%랍니다. 물가상률보다도 훨씬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설정스님 정격 사퇴 조계종식의 1년 전으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이야기입니다. 9개월 만에 취임 9개월 만에 산중으로 돌아가겠다. 설정스님 주변에 예상 깬 사퇴 선언. 원래는 원로회의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불신임 인준 원로회의 전날 회견. 그런데요. 이렇게 물러나면요. 60일 이내 새 총무원장 뽑아야 합니다. 조계종 1년 만에 다시 선거전에 돌입하는 건데요. 전국 승려대회 그리고 교권 수호대회 26일 맞불 집회를 연답니다. 서로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데요. 충돌 가능성까지 도여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과 그다음에 차분함을 줘야 되는 종교가 충돌 가능성, 종교를 다루면서 이런 제목이 달리는 이 현실이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자, 이거 뭐 어떤 분이 좀 간단하게 논평 좀 해주실까요? 정우갑 위원님. 안타깝죠,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사실 또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는 사회 안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종교에서조차도 권력 내지는 뭔가 이익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비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저 같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도층에 대한 하나의 붕괴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들의 한마디가 하나의 사회 하나의 큰 흐름이 돼서 뭔가 지탱해주는 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큼이라도 좀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라 안에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순기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어떤 그 종교 불교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요, 좋은 의미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모임, 조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스스로 그 권위를 깎아먹고 있는 모습에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건 폐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 많고 탈 많던 공정위 38년 독점 담합 조사권 내놓는다.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건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일 어제입니다. 가격 등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비판을 받아온 전속 고발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수십 년간 공정위가 독점해온 경제 검찰 권한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어제 이런 내용이 남았는데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수희 변호사께서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어제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속 고발권이라는 건 대기업에서 뭐 어떤 단합 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공정거래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이것은 기소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때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를 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공정위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공정위에서 이거는 기소할 사항 아니다라고 그냥 과징금만 물린다고 하면은 기소를 못 하는 거죠. 아마도 재판으로 못 넘기는 그래서 거예요. 전속, 그러니까 공정위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전속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세금도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공정위에서 이 고발권을 못 갖게 되면은 검찰이
누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렇게 된 것이 예. 이게 기업하기 좋게 예. 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고발 때문에 기업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정위에서 1차를 한번 걸러봐라 하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제도가 예. 공정거래위가 대기업하고 이제 소위 짝짝꿍이 되면서 예. 이런 단합행위에 대한 감시가 외려 둔해진 거라는 거죠. 예. 이제 단합행위만 있는 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폐지를 하기로 한 건데 몇 개의 부분에 있어서. 예, 예. 근데 검찰이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조사를 그러네, 이제 받을 검찰도 수 할 수 있는 있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시어머니 죄송합니다만은 그 층층 시야가 더 생긴 거죠. 이 관련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보죠. 검찰도 담합 수사 가능. 이 얘기군요. 이제 검찰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그러다 재계에서는요. 고발 남용 우려 초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될 곳이 또 하나 늘었다. 지금 이 재계에서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 배종희 교수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씩 논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속 고발건이 이제 생긴 게 예. 1980년도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예. 생겼는데 그래서 38년 만에 폐지가 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거래를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 봐주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승자박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정한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예. 계속해서 담합하면은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자승자박인데 앞으로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네, 그동안 그 공정위가 솜방망이 예. 처벌이라든지 예. 또 담합에 대한 약한 처벌 이것 때문에 예. 비난이 많이 받아왔는데 특히 최근에 전현직 그 간부들이 재취업하면서 그 예. 비리 문제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공정위가 어찌 보면 경쟁하는 또 그런 형국도 되는데 물론 엄정한 그런 조사에 의한 처벌까지 하면은 예. 중소기업한테 좋은 청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게 남용되고 예. 또 이것이 기업 활동에 위축되는 부분들은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지금 이 문제 공정 입장에서는 선방한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공약은 완전 폐지였는데 부분 폐지로 간 것이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서 지적했던 문제의 잉태,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내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이런 요구사항, 소비자의 어떤 권능 확대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건데. 예. 결국 이제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또 한편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회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렴해서 예. 정말 그 시장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는 과거의 관행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점점 이렇게 풀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눈치 봐야 될 것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부담이 된다는데 이런 내용이군요.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대기업 수사, 검찰 레이더망 확 넓어졌다. 그렇죠.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횡령 배임 세금 포탈 국한됐는데 민생 관련 공정위 거래 수사까지 이제는 검찰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